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올랐는데 S&P 500, 나스닥은 또 하락 마무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비둘기파적으로 또 시장은 좋게 해석하는 양상이었습니다만 사실 따져보면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일까요? 어제는 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또 빠지면서 기술주 나스닥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는데요. 네. 어제 우리 증시는 기대에 비해서 상당히 불안한 그리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고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미국발 훈풍이 기대가 됐습니다만 결국에 국내 증시는 좀 소외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번 주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ET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미국 대선 후보들이 또 모두 지지하는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ETF가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모두 지지하는 정책은 역시 전력 인프라 투자라고 합니다.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하우머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잠시 접어두고 시장은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영향받을 텐데요. 숨을 고르며 기다리는 뉴욕 증시 흐름 짚어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한 반면에 S&P 500은 0.32%, 나스닥은 0.85%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서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오면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관련돼서 반면 중소형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 나오면서 다우나 또 러셀 2000 지수는 견조한 모습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애플은 0.15% 상승한 반면 3위로 밀려난 마이크로소프트도 0.79%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2% 넘게 하락했는데요.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에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AMD 등 반도체 업종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구글은 0.30% 상승, 아마존은 0.8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1.30% 하락했고요. 테슬라의 경우 중국에서 할인 연장에 따른 마진 축소 우려가 부각이 됐고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 소식에 3%대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등 에너지 업종은 리비아 동부 정부가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국제유가 급등한 영향받아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떨어진 대형 기술주들을 보고 우려하는 불안한 시각이 일부 존재한다며 기술주들이 지수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다시 술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엔비디아 실적 불안 사이에 서 있는데요. 이번 실적에 대해 많은 투자 회사들이 수년 만에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차익 실현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시장의 불안이 타당한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H백의 주요 구매자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메타는 컨퍼런스 콜에서 AI 투자 비용을 늘리겠다고 연이어 발표했죠. 그럼 혹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걸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어서 살펴보면 엔비디아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TSMC 월별 매출액 보시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긴커녕 월간 매출액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TSMC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고요.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수요 호조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TSMC가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 생산 차질 논란도 시장에선 과도한 해석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컴퓨텍스 2024에서 블랙웰을 포함한 1년 단위의 로드맵도 엔비디아는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0% 증가했고 10분의 1 주식 분할까지 하면서 주가가 더 상승 탄력을 받았었죠. 일단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만큼 매출은 이번에도 잘 나올 텐데 관건은 마진율입니다.
시장에서 마진율이 78%라는 말은 사실상 독점이란 뜻인데 이번에도 이 마진율이 70%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역시나 높은 가격이겠죠.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이미 선반영됐다는 소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서 등락 보이는 등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는데요. 2년물은 3.93%대, 10년물은 3.82%대에 마감했습니다. 중동 긴장과 리비아의 원유 생산 중단 우려에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1달러 선에 80달러 선 돌파해냈고요. WTI는 배럴당 7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시간으로 29일 새벽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집중하시면서 시장 동향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에 동참했습니다. 전기차에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오늘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캐나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도 무역 제재와 관련해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는데 배터리와 반도체, 태양광 제품, 핵심 광물 등에도 관세를 물릴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대표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서 사업 조정이 한창인 가운데 IBM도 탈중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연구개발 작업을 중단하고 직원 1,000여 명을 해고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지난해 4,000명에 육박한 현지 직원들을 내보내기도 했고 약 8,000개의 직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며 관련 채용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IBM의 지난해 중국 매출은 20% 가까이 급감했고 올해도 비슷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규제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부랴부랴 짐을 싸는 모습인데 올해만 해도 에릭슨과 테슬라, 아마존, 인텔 등 대표 기업들이 중국에서 감원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몸집 불리기에 여념없는 대만 TSMC가 일본과 중국 공장 건설과 관련해 우리 돈 2조 6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곳곳에서 쇄도하는 러브콜에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 속도를 한껏 더 올리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상무부가 넉 달 전 발표한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 달러, 우리 돈 8조 7천억 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감감무소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SMC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서 최근 유럽 첫 생산기지로 독일 드레스덴 공장 착공에 나서는 등 빠르게 생산 거점을 늘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넘쳐나는 수요에 지난달 매출은 1년 전보다 45% 늘어난 10조 8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올 3분기 시장 전망치는 손쉽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역시 60%를 넘기면서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로 첨단 반도체 칩 확보가 어려워진 중국이 해외 인공지능 서버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사용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엔비디아 반도체가 밀수 등을 통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아예 복잡한 과정을 거쳐 실물을 수입할 필요도 없이 클라우드상에서 첨단 칩에 접근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와 장비,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중국 기업이 엔비디아 반도체를 이용하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입니다. 규제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 속에 미 상무부는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기는 해당 규정이 남용을 막지 못하고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만 떨어뜨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은 아쉽게도 미증시와는 달리 잭슨홀 훈풍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불안감에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한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달러원 환율이 내려가자 환율 하락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항공주는 항공유와 항공기 임차 비용 등 대부분 경비를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달러원 하락으로 하반기 항공사의 연료비는 기존 예상치보다 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 비용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는 효과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장 3분기보다는 올 4분기의 비용 감소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환율이 하락하면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가 내려가는 것도 항공사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진에어가 8.95%, 티웨이항공이 7.28% 뛰었고요. AK홀딩스가 6%대, 또 한진칼과 제주항공이 5%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석유주들이 국제유가 상승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최고위급 사령관 암살 이후 거센 무력 공방을 벌였는데요.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 징후를 먼저 포착한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 선제 타격했고, 헤즈볼라도 곧바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320발을 쏟아붓고 드론으로 군사기지 11곳을 타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증권가에서는 앞으로도 중동 분쟁의 확산 우려로 유가가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주 커먼웰스 은행의 에너지 상품 전략가는 브렌트유가 9월에 배럴당 75에서 85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석유 가스 관련주도 주목받았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8.57%, 흥구석유가 6.91% 올랐고요. 이원이 4.11%, 또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이 1%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는 4분기에 출시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액체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에 액체 냉각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열린 반도체 컨퍼런스 핫칩 2024에서 기존 공냉식에 액체 냉각을 더한 새로운 냉각 방식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를 이용해 서버에 열을 식히는 공냉식 냉각이 주로 활용됐다면, 새 냉각 방식은 서버에 차가운 용액을 흘려보내 열을 식히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AI칩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요. 엔비디아는 액체 냉각 방식을 통해 데이터 센터 소모 전력을 최대 28%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엔비디아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냉각 방식을 비롯한 전체 AI 서버 표준을 엔비디아가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는데,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액체 냉각 관련주가 주목받았습니다. KN솔이 22.66%, GST가 4.6% 올랐고요. 또 SK와 워트가 모두 1%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전기차 안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자 열폭주 방지 기업의 매수세가 또 한 번 몰렸습니다. 당정은 25일 회의를 통해 전기차 안전 관련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 제도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 기까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번 정책 발표에 올랐는지 보면, 스프링클러 관련주인 TK주 애광이 9.65%, 또 셀에 생선 정보를 남기는 장비를 공급하는 한빛레이저가 8.32% 올랐습니다. 또 이어서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셉트 개발업체인 제일일렉트릭이 6.01% 상승했고요. 이외에도 파라텍과 신흥 SEC가 각각 3.76%, 1.52%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적 이슈 살펴봤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 시장은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내렸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때가 왔다며 9월 금리 인하에 쐐기를 박았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증시는 이 소식에 상승했지만
온기가 우리 시장에 반영되진 못했습니다. 잭슨홀 효과에서 우리나라만 외톨이였다는 아쉬운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전략 세워보시죠. 양 지수 모두 장 초반에 반짝 상승하다가 흘러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14% 내리며 2,700선 이탈했습니다. 2,698.01포인트. 코스닥도 0.84% 하락해서 766.79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는 2거래일,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는 커졌지만 이게 FOMC에서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우려와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 등이 합쳐진 영향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 물량을 던지며 지수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만 4,65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4,003억 원, 개인이 960억 원 사들였지만 지수의 하방 압력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까지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071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고 기관도 46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573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시장 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반도체 업종이 언더퍼폼했고 금리 인하 수혜주인 제약 바이오 업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4거래일 연속 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추가 하락하면서 76,1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3.18% 추가 조정을 받으면서 18만 닉스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종가는 17만 9,600원이었습니다. 또 올라가나 싶었던 현대차와 기아도 1%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건식 전국 공정 개발 소식 등에 5% 넘게 급등했고요. 제약바이오 대표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1% 내외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조달금리 하락 소식에 KB금융과 신한지주 2% 내외로 추가적인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차전지 대표주 중에서는 에코프로만 소폭 올랐고요. 또 직전 거래일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워낙 시세를 냈던 터라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리가캠 바이오만 4.59%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밖에 클래시스가 1.34% 올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25% 올라 시총 10위에 안착했습니다. 환율은 크게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원 떨어지면서 1,326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인식에 달러가 약세, 엔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환율은 탄탄한 미국의 내구재 지표에도 평온한 모습을 보이다가 역외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미증시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 속에 혼조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인데요. 오늘 외환 시장 1,320원 후반대에서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당분간 시장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환율 변동에 따라 우리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환 시장 동향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시장이 그토록 기다렸던 금리 인하 신호를 던졌지만 막상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하고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지수가 오를 것이란 기대와는 상반된 모습이죠.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에 강했던 중소형주를 눈여겨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DB금융투자는 이제는 중소형주를 눈여겨볼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빠르게 진정됐지만 시장이 다소 약세장에서 초기에 관찰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개별 종목보다도 하방 압력을 상대적으로 잘 견디고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DB금융투자는 최근 수익률 순위가 상승하면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건강관리와 증권, 유틸리티 업종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종에서 투자 매력이 높은 중소형주를 추천했는데요. 저평가돼 있으면서 또 산업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는 동아소시홀딩스와 보령, TNL 등을 추천했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 초기에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에 대한 증권가의 보고서들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도 체크하시죠. 오늘은 굵직한 산업 이벤트들이 다수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2024 세계 제약바이오 건강기능 산업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다양한 제약과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포괄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코리아 핀테크 위크도 개최가 됩니다. 핀테크 관련주들 주목받을 수 있겠고요.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이 결정될 임시 주주총회도 개최됩니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매출 88조 원,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반대표를 던졌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원격 의료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의사들에 이어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 공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성정보와 비투컴퓨터, 유비케어 등 관련주가 상승했는데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며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피로감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의 하락이 이런 부분을 선반영한 건지 아니면 오늘 미증시를 따라 더 내릴지 장 초반 분위기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 그리고 SBS BJ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미증시도 지금 보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간밤에는 지금 다우지수는 올랐는데 S&P 500, 나스닥 좀 많이 떨어졌고 이번 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또 많이 떨어졌고 AMD도 그렇고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고요.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진짜 그야말로 잭슨홀이 가고 네. 젠슨왕이 온다는데 잭슨홀이 가고 젠슨왕이 온다고요? 뭐랄까 지금 살짝 더 이제 닥치니까 네, 조금 경계감이 생기는 것 같죠? 그러게요. 그런데 예. 그동안 보면은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흐름도 좋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늘 그랬죠. 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늘 이번에도 그랬는데.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근데 어쨌거나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그 큰 음봉, 네. 그 전일 한 3일치를 갖다가 3일치 상승폭을 다 잡아먹었던 그 짱대 음봉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보통 그런 게 한번 나오면은 시장이 좀 데미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데미지가 있었다는 얘기고 또 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8월 5일 무렵에 그때 달러엔이 그렇게 급락하는 엔화 급강세 그리고 네. 뭐 니케이가 그때 뭐 10몇 프로 빠지고 그랬더니 네네. 야, 저 정도 시장 변동성이면 어디 몇 군데 좀 다치는 데가 나올 텐데 싶었는데 별 소식이 없다가 네네. 살살 이제 또 어디 헤지 펀드 같은 데에서 이렇게 좀 뭐 펀드가 청산이 되거나 선수들이 이렇게 좀 자리를 갖다가 떠야 되는 뭐 그런 소식도 들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조금씩 뒷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난 8월 초의 네. 충격이 그런 상황인데 그나저나 어제 이따가 이재모 대표하고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소외돼 있죠. 해도 네. 너무하고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두 개 종목 빼면 어제 지수가 제법 올라도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 왠지
디스플레이하는 외국인들이 그 두 종목 쪽에 몰아서 매도를 해서 지수를 떨어뜨리는 이것도 또 월요일날 늘 그거 하는 위클리 옵션 때문인가 싶은 게 저연 지론이 그겁니다. 뭐예요? 아무 소용없다. 위클리 네. 옵션은 예. 시장에 아무 순기능 없다. 없애는 게 답이다. 네. 뭐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어제도 조금 그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오늘은 반영됐고 오히려 종목 또 장세. 종목 장세인데 예, 어제 또 뭐 반도체 어제 정민행크께서 개장 전에 미국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드려 맞았는데 어제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졌으니까 우리는 또 도깨비 장이니까 오늘 또 오를라나? 그럴 한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이게 또 있어. 저가 네. 매수 또 유입도 기대해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좀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리뷰 좀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다우지수는 이제 올랐고 뭐 사상 최고치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 나스닥하고 S&P 500이 빠지다 보니까 또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낄 때는 다우가 이제 뭐 네. 오르는 것들은 큰 사실 예, 의미를 예. 좀 두기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앞서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미국 쪽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일찌감치 빠지기 시작을 그렇더라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제 월요일장 그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주가 사실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하락이 대체로 이제 어제 미국장 이제 개장 초반부터 좀 주요 좀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래도 비교적 그 초반보다 약간 이제 낙폭을 조금 이렇게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긴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처음부터 빠지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대체로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있을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시장에서 많이 지금 초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나름대로 서프라이즈가 뭐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갑자기 또 일부 나온 거는 예상보다 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슈가 좀 우려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좀 빠졌는지는 봐야겠지만 하여튼 그 결과는 뭐 이틀 뒤에 좀 나올 겁니다. 눈으로 확인될 거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미국 시장 그 특징적으로 보시면은 그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빠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침에도 속보가 일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아이폰 그 16 이제 공개하는 언팩 행사 시점을 이제 9월 9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소식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0.1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최근에 전기차 쪽 계속 이제 시끄러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긴 하는데요. 네. 테슬라는 그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좀 일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기술주라고 하는 시총 이제 큰 기업들 주가가 좀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대체로 어제 미국이 좀 분위기가 살짝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아이폰 16 1차 출시국이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가장 먼저 공개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래 1차 출시국은 아니. 그건 정확하게 제가 그동안은 아니었는데 이번에가 1차 출시국.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폰 유저가 아니신 네네, 거죠? 저는 아이폰 유저 아니라 그런지 항상 티가 나시네요. 삼성의 언팩 행사는 굉장히 중시해서 보는데 아이폰 16은 사실 그런 기대감이 좀 크지가 않습니다. 관련주들이 적다 보니까. 네. 아이폰 유저들은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인지 아닌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 사전 예약 받고 있고. 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왜냐면 바로바로 바꾸고 싶고 특히 이제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이제 14 쓰던 제가 14 유저예요. 14. 그러면 이제 16 정도 되면 한번 바꿔줘야 되니까 1차 출시국이면 그럼 빨리 뭐가 달라져요 그러면? 빨리 바꿀 수 있죠 이번에 또 AI 기능 탑재돼 있고. AI 기능 탑재? 예,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티타늄 소재 티타늄 소재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삼성폰은 플라스틱인가?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요새는 트렌드가 다 비슷해가지고 제가 갤럭시 거의 유저가 같은 아니라서. 소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예. 나 아이폰 유저들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 좀 그래. 아니 잘난 척이 아니라 이제 또 간밤에 애플 주가가 좀 올랐고 또 엔비디아 테슬라가 좀 빠질 때 이제 애플은 올랐는데 이게 뭐 아이폰 16, 16 언팩 행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모멘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잘난 척은 절대 아니죠. 사실 이번 네. 아이폰 16 출시에 이제 가장 뭐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AI가 이제 예, 예. 탑재되는 부분이 역시나 뭐 그러니까요, 달려졌지만 예. 그게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온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걸 이제 사용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실제로 써봤더니 어떻다 저렇다 네. 이런 것들이 또 마케팅에 상당히 도움되고 그게 결국에는 애플의 이제 스마트폰 그 출하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기서 뭔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가장 마케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AI가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저도 이제 몇몇 그 밸류체인 기업들 탐방을 가보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그 엄청나게 스펙의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폰 15나 16이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새롭게 구매를 할 만한 니즈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라고 하는 것들을 올해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탑재를 시키면서 그 소매 욕구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초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15 쓰던 분들이 16으로 쓰기에는 좀 이게 뭐라고요? 동기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이전 이제 시리즈를 쓰던 유저들이 이제 조금 16 정도를 네.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스마트폰 이제 교체 주기를 보시면 네네. 대략 한 3.7년 정도가 나올 겁니다. 3년에서 거의 4년을 쓰시는 거죠. 이게 전 네. 세계적인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예. 네네. 3, 4년 워낙 정도? 핸드폰 값이 비싸니까요. 네, 가격이. 가격도 비싸졌지만 기능적으로 사실은 전 모델, 전전 모델 큰 차이가 없는 거고 요새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용량 정도, 그다음에 카메라 성능도 이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스펙에 엄청 큰 변화를 주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새로운 거를 넣어야지. 예. 그래야 그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나오면서 판매가 되는데 지금은 좀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고 삼성만 하더라도 올 초에 그 S24 출시하면서 AI 탑재를 처음으로 했는데 나름 그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 대로 팔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애플도 이제 그걸 조금 이제 노리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장을 한번 다시 복귀해 봤을 때 우리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왜 미국의 반도체 그쪽 주가들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엇갈렸을까요? 그러게 디커플링이 뭐 제일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팔았어 하면 뭐 할 말 없는데. 네. 그렇죠. 어제는 아마 대부분의 그 시장 참여자분들이 네. 오늘은 무조건 오르는 장이라고 아마 글쎄 생각했을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고 맞아요. 그래서 초만 하더라도 오늘 분위기 예상한 대로 가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이거 저도 시장을 봤지만 거의 1시간도 좀 안 됐다시피 굉장히 급격히 시장이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줬던 거 다시 뺏은 그런 느낌이었죠, 어제. 그래서 어제 시장의 모든 참여자분들이 다 기분이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사후적으로 뒤에 그 내용들을 좀 봤더니 네. 결국에는 다시 또 이 환율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환율.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아서 저는 또 다시 장 끝나고 사업 평가라고 그냥 보지만 예. 어제 시장을 잘 보시면 나름대로 워낙 강세일 때 유리한 종목이나 유리한 섹터 쪽은 그런데 올랐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대체로 항공주, 예. 건설주, 은행, 뭐 그러게요. 보험주 이런 종목도 대체로 어제 좀 오른 편이었고요. 반면에 달러 약세, 그러니까 수출주라고 봐야겠죠. 네. 네.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약했던 게 특징이었는데 예전에 이론적으로 공부했을 때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되면 외국인은 매수로 들어와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요즘 시장을 그러니까요. 해석을 할 때는 그게 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금융이나 주식시장에서 이 주가와 환율의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혀 맞지가 않으면서 장 끝났더니 왜 빠졌어 봤더니 환율 떨어졌잖아. 그러면 반도체 수출 이거 돼도 이익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작용이 되면서 빠졌다고 사후적으로 평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했던 거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누구나 다 어제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러지 못했던 게 그냥 특징이었고 우리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이어서 미국 정도 반도체주가 빠졌는데 이거는 일단 제가 그냥 지금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을 놓고 이 발표를 앞두고 나서 좀 설왕설래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한참 서프라이즈일 줄 알았다가 소폭 서프라이즈
최근에 나온 거는 서프라이즈보다 못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이제 결국에는 이 실적 경계감이 좀 자막에 나오지만 저 부분이 그나마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뭐 또 사실 지금 미국 대선에서는 어떤 후보가 이제 집권을 하든지 간에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이 부분도 제약바이오는 좋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니면 뭐 유틸리티라든지 경기방어주 쪽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거는 제가 그 8월 이제 급락장 나왔을 때 네. 그 2주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도주의 위치가 이제 바뀌는 건가에 대한 굉장히 지금 고민이 있었고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2주가 이제 지난 시점, 그러니까 시장 급락이 나오고 2주가 지나서 다시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일단 반도체는 나름대로 주도주 위치를 잃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처럼 뭔가 힘이 있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도체는 당분간 좀 약간 이렇게 횡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국내 지수도 당연히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못 올라가면 지수는 이제 못 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개별주 이제 플레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8월 달에 모든 종목들이 빠지는 가운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의 폭은 다 다릅니다. 네. 그 가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연하게 지금 가장 센 쪽 어디냐면은 바이오 쪽이 무조건 세요. 지금은요. 제약바이오. 예.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저희 연구원하고 그 토론을 했는데 예. 토의를 한 거죠. 이게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한 건 맞는데 네. 이상하게 바이오 종목이 개별적으로 호재도 자꾸 나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뉴스라는 공시 날짜를 다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네. 이 기업들이 항상 보도기사에 미리 준비를 좀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장이 좀 좋을 때, 섹터가 좀 좋을 때 내는 건지 예. 이게 나와서 이 종목들이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건지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이거죠. 그래서 여튼 결론적으로 지금은 바이오가 좀 강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바이오가 더 강할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직 포트폴리오 안 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좀 담아야 되는 담아야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했을 때 수혜 보는 쪽에 어디야를 지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못 올라가도 금리 인하 이제 현실로 들어설 거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게 결국에는 숫자에 다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제표나 이런 쪽에. 그러면은 당연히 바이오 쪽은 지금 상당히 올라올 수 있는 시점 분명히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내가 바이오 종목을 잘 못 사겠다 그러시면 차라리 ETF 사시라 그랬어요. 바이오 지난주에. ETF. 뭐 타이거 ETF라든지 네. 제가 ETF를 권해드리는 편은 아니지만 내가 바이오 이 종목은 믿을 수 있고 못 믿겠다 그러시면은 그냥 ETF를 사는 거죠. 그래서 타이거 ETF라든지 ETF 업종도 보시면은 8월 달에 그런 데로 좀 올라왔습니다. 네. 예, 시장 대비하면.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바이오 쪽은 좀 강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미국의 대선이 좀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최근에 강한 쪽이 역시나 또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풍력도 지금 이제 해리스가 좀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오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강해지는데 풍력이나 이런 쪽도 대체로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2년도로 다시 시간을 제가 되돌려드리면은 그 당시 하반기 가가지고 금리 막 엄청 올린다고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프로젝트들이 지연돼 버립니다. 예, 이 풍력 쪽 이런 쪽도 대부분 보면은 부동산 PF처럼 자금을 좀 많이 조달을 해야 돼요. 조달해서 뭔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섹터입니다. 근데 자금을 조달할 때 이 금리가 높으면은 불리하죠. 그러면 굳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금리 높을 때 투자할 필요가 없이 좀 밀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풍력은 뭔가 활성화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대선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해리스 다시 요새 트레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해리스가 트레이드. 유리해지니까 갑자기 또 풍력이 뜨는 듯한 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튼 이 매크로로 볼 때는 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거고 단기 모멘텀으로는 미국의 대선 이슈와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풍력 관련된 쪽도 볼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 대표님, 저 바이오 쪽 얘기하신 김에 이거는 뭐 개별 종목이긴 합니다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유한양행은 이거 일찌감치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이번에 효자 종목이 됐는데, 그러게요. 예. 이게 저 지난 수요일 날 그게 나왔잖아요. FDA 승인 났다고. 네. 그러고 나서 맥나자.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 목, 금 그리고 어제까지 야 평소 대비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날은 좀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뭐 뉴스 나오던 날은 그 이후에 어쨌거나 지금 3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거래량 막대기 보고 있으면 지금 그동안에 들고 오셨던 분들은 짭짤하게 이제 챙기시는 거고 지금 이제 뉴스에 또 이제 뛰어드는 또 매수세도 있다는 얘기인데 차트 보면 좀 겁이 나요. 겁이 나긴 하는데 요거 아직까지 요 살아있는 종목입니까? 일단 유한양행은 네. 되게 웃긴 이야기지만 이제 발표됐을 때 주가가 빠졌습니다. 글쎄 맞아요. 그날. 왜 그랬냐면 예. 연초부터 이거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꾸준히 이야기 됐었습니다. 네, 예, 오랜 기간 동안. 그랬죠. 그러니까 뭐 오랜 기간은 그렇지만 최소한 상반기 정도만큼은 예. 꾸준히 이야기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기업이 이제 그 가능성 현실화 시킨 거고요. 음. 그러다 보면은 오랜 기간 투자했던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하나의 중요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부 좀 빠진 것은 아닌가라고 봤던 거고 네. 중요한 거는 빠진 이후 바로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 이야기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충분히 상승할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증권가 목표 주가 평균치가 대략 11만 원인데 지금 가격대입니다. 네.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이 커버하신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즈음에서 저 유한양행의 이제 저 신약이 의약품이 나와서 거둬들일 수익이 얼마인데 앞으로 그러면은 주가는 얼마나 가야 되는데 이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 아마 상향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강할 때도 보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 중에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은 주가는 좀 더 탄력성 있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보유를 일단 하고 계시다. 예.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저는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기 티다. 증권사 추천 리포트만 안 나왔으면 딱인데. 아니 근데 유엔 이 잘 가다가 예. 꼭 증권사에서 이거 리포트 나오면 이게 네. 유한양행하고 지금 이제 파트너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에이프릴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네.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어제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네. 유한양행이 이제 네. 자체 파이프라인도 있지만 이제 파트너로 뭐라고 어떻게 보면 협력하고.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먼저 들여온 거죠. 네네. 기술 들여온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연구 개발 다시 이제 재수출한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이 기존에 그러면 투자했던 기업들은 어디야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찾는 네.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좋은 기업 대부분 좋은 기업을 이제 유한양이 이제 가져왔겠죠 기술들을.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 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확률 가능성이 이제 실패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유한양행이 이제 오스코텍이랑 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도 잘 되면 좋지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유한양행을 이제 필두로 한 이제 여타 다른 종목들이 이제 어떤 주목을 받는 그런 네. 시기가 아니었나. 그건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이제 월요일 이렇게 이제 분위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약간 구분해서 보실 필요 있겠고 어제 올라온 기업 중에 이제 눈에 띈 기업이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도 괜찮은 회사예요. 이 그렇기 유한양이 때문에 또 지분을 좀 갖고 네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좀 일부 올라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인데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러면은 매수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좀 조정이 와서 잠잠할 때, 그러니까 어제 일부 급등이 나왔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잠잠했습니다. 하루에 폭이 1, 2% 정도였으니까 네네. 거래도 좀 적었고요. 이렇게 좀 잠잠할 때 이제 사 두실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바이오 기업을 투자할 때는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실 가능성이 좀 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보시면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사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이 보고서가 오게 티라고 하셨는데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시면은 예. 그 정말 안 좋은 기업들은 예. 보고서도 안 써요, 사실은.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네. 웬만큼 공부해서 분석해서 네. 추려서 이제 쓴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안 좋은 경우 시총이 아무리 커도 보고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종목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총이 꽤나 큰 기업이지만 코스닥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면 보고서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이런 기업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연초에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순수 제약이 있고 순수 신약 이제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약주, 네. 유한양행, 한미약품, 네. 익히 들은 기업들이 캐시카우 돈도 법니다. 돈도 벌면서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측면에서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일일이 다 이게 좋은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안마약 기업이 어디야? 그러면 캐시카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제약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좀 좋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대장주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놓을 수 없는데 지금 호가가 100만 원이에요. 네. 물론 이제 호가인데 뭐 예전에 참 말 많았잖아요. 이거 뭐 상패 되냐 마냐 그때 당시 분식회계 이슈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때 한 20만 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지금 어느덧 이제 100만 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 원 되면 갖고 계신 분들 팔고 싶은 욕구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때도 사실은 이슈가 많았어요. 네네. 이 실적 이 시총이 맞냐.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도 분식회계 이슈 아마 그 2018년도일 예, 겁니다. 예. 오래됐죠. 예. 예. 근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예. 결국 이제 CMO다 보니까 매출 이익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주가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정말. 음. 그리고 최근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바이오 섹터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상반기에 이 회사가 안 좋았던 게 아닙니다. 계속 회사는 좋았어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왔던 건데 7월, 8월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지금 한 번은 올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최근에 샀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바이오 쪽이 지금 시세를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분명한 건. 근데 이거 100만 원 넘으면 매물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예전에 100만 원 그 이상의 목표 주가 제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1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은 그래도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셀트리온도 어제도 사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공시가 나왔거든요. 저는 좀 더 강할 줄 알았는데 좀 약하더라고요. 셀트리온도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시 내용이 어떤 거였죠? 어제 아마 제가 의약품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아마 또 다시 셀트리온이요?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진펜트라 관련된 이건 오늘 또 나왔고요. 어제 나온 거는 아마 다른 쪽이었는데요. 다른 의약품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금 계속적으로 뭐 품목 허가라든지 뭐 승인 이런 게 그러니까 좋은 호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주가 반응이 좀 약하거든요. 뭐 네. 이게 올해 내내 좀 시끄러웠던 합병 이슈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걸 사실 제외하고 본업의 사업만 보면은 지금 꽤나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도 올해 상반기 내내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예. 서서히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것 같기 때문에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 기업 중에 내가 좀 투자하겠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단계로 너무 올랐다 그러시면은 셀트리온은 지금 흐름상 보시면 완만하거든요. 이런 기업이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로 보니까 좀 담아주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공시 나온 거는 그거네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 스텔라란데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스테킴하고 이게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네네. 제 주변에 많은 젊은 분들이 붙들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우리 뭐 이재모 대표님 몇 번 여쭤봤더니만 자세한 언급은 주로 회피하셨습니다만 바이오 얘기 나왔으니까 HLB는 제가 이제 대놓고 얘기하면 제가 욕을 먹겠지만 이게 바이앤프레이드라고요. 네. 보통 이제 바이앤홀드인데 투자 전략이 여기는 바이앤프레이드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이 그닥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주주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주 네. 입장에서 네. 나름대로 주가 관리는 아주 잘해주는 기업이죠. 주가 관리는 잘해주는 그러니까 기업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하. 사업이 어떻게든 관계없이 주가 관리 잘해주는 게 최고겠죠. 그래서 주가 관리만큼 정말 잘하는 기업이다. 다만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얻은 이렇게 이제 타 방송이나 여러 다른 곳에서 이렇게 거론 자체를 좀 기피하는 기업이고요. 예. 어제도 일부 사실 보안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을 거예요, 뉴스가. 아하. 그러니까 악재가 나온 거죠. 근데도 주가는 그런데 잘 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코스닥 내에도 시총 상위 기업이기 때문에 뭐 예. 수급적으로도 좀 약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좀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걔들은 또 이제 한 사이클 지났습니까? 무슨 뭐 진당 티트 내지는 무슨 뭐 엠폭스 한참 또 뭐 하더니 그쪽은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확연하게 좀 시세가 이제 꺾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로 네네. 입이 꺾였네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아마 예. 지난주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슈지만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 거라고 이제 딱 이렇게 결정을 줘준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기 거는 진짜 때문에. 딱 이틀 매겨주면 바로 나와야 돼 이런 거는. 네네. 이런 그래서 테마는. 예. 왜냐면 그때 좀 이상한 거는 예전 20년도 생각하시면 이쪽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 다 빠져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네, 종목이 네, 네. 사실은 테마성으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그게 좀 맞았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69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나흘 연속 코스닥 내림세였는데 오늘 호가 분위기만 봤을 때는 코스닥 오늘도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76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6,400원, SK하이닉스는 1.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6,8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37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7만 원.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가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0만 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2.9%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만 9,8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8,800원, 신한지주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1,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7만 3천 원. 알테오젠 0.48%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1만 1,500원이고 에코프로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HLB도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5,200원. 엔캠이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삼천당제약 1.3% 하락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됩니다. 호가 9만 8천 원, 휴재 1.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2천 원. 클래시스 강보합 예상되고요. 호가는 5만 3,2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5만 4,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종목 장세 분위기입니다. 예.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뭐 관망 심리도 있을 수 있겠네요. 크게 움직이기는 좀 네. 그렇겠죠. 그러네요. 고만고만하네요. 어제 뭐 미국이 특별한 재료가 없었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니케이하고 일본 대만이 궁금하네요. 어제 대만은 선방하는 분위기였고 니케이는 그냥 다시 또 엔화가 강세 보이니까 또 밀리는 양상이었고 한데 근데 도요타가 요새 이런저런 그게 많은데 악재가 많은데 토요타 자동차 예. 일본에 이것도 보니까 주가 흐름 보니까 좀 그러네요. 많이 빠졌네. 예, 그래. 저 유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간밤에도 보니까 네.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가 77달러. 뭐 중동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주가 보니까 간밤에 엑스모빌도 올랐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뭐 유가라든지 LPG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또 모멘텀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저쪽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익은 거의 없다. 그렇죠. 예. 실제 이익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숫자상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거는 그닥 예. 많지는 않겠죠. 그 이야기들은 이제 그 국제 유가 시세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변동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은 늘 트레이딩으로서만 접근할 종목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매수 시점은 그럼 언제냐? 항상 주가가 잠잠해서 횡보할 때 사둔 예. 다음에 어떤 내가 예상치 않은 이슈들, 돌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간에 이렇게 전쟁이 터지듯이 그러면은 유가가 오르죠. 그때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급등을 하면은 이제 하루냐 이틀이냐 요걸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오늘 하루에 끝날 것인지 한 이틀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대체로 시세가 나오면은 차익 실현하는 정도의 그 섹터 종목군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나마 좀 유가의 이제 변동에 따라서 실적에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S-오일이 되겠죠. 아, 저 SK이노베이션 오늘 또 그 주주총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그런 게 단기 이제 개별 기업의 이제 이벤트이긴 한데 전체적인 이제 유가와 이제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저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재고 자산이나 재고 이익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쪽은 사실 뭐 유가가 올라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익에 따라서 좀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대형주를 사야겠다 그러시면은 유가 오르기를 뭐 예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S-오일, SK이노베이션을 사는 게 맞고요. 반대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부터는 당연히 그쪽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좀 투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기 건설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도 이게 뭐 재료가 있습니까?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건설주도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금리 인하 수혜주로? 이제 분류되고 부동산, 있습니다. 뭐 리츠 맞습니다. 이런 쪽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쪽이 최근에 이제 꿈틀거리는 것들은 아무래도 확실히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분류가 좀 되면서 좀 실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개별 종목의 이슈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이슈로 그 종목군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또 예.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개발 제한구역 뭐, 해제 기대감. 그러네. 그래서 말 뭐가 붙이고 원인지는 좋으네.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는 그 시점부터 해서 같이 움직이는 섹터가 있었는데 뭐 엮으면 얼마나 대표적인 게 되죠. 이제 건설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엄청나게 뭐 시세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시장에 따라서 좀 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좀 일부 좀 들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정민의 그 말씀하신 거 들었죠. 엮으려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다고. 사실 이게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하면 할 말 없죠. 예. 맞아요. 예. 조선주 한참 사이클 좋다 그랬었어요. 네. 이제 가격 좀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오늘 보니까 호가에서는 그래도 HD현대, 미포조선은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그동안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네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주는 이제 시장에서는 더 간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제 봐서는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동안 예. 좀 올라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쪽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드리자면은 이제 관망을 하자라고 의견을 드렸을 거고요. 일부 이제 종목군 중에서는 또 11월 달에 그 MSCI 편입 이슈가 있어요. 네. 제가 정확하게 종목 기억나진 않는데 아마 HD 현대 미포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예. 이제 이쪽은 그때도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입 이슈 있기 한 2달 전부터 60일이었으니까 아니 한 60일이니까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겠네요. 유식 거래일이니까요. 그래서 서서히 좀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그런 수급도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쪽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저는 저라면 매수하진 않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또 이래 참 정명께서도 뭐 지금 종목 장수다 이렇게 그거만한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거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잘 달리던 뭐 전선이나 전력 설비 관련 이쪽이 자 주춤하는 와중에 또 한전은 또 최근에 또 완전 또 시세가 나고 이게 진짜 종목 장세예요. 이 와중에 그러면 어제 이제 좀 소외받았다 싶었나? 2차 전지 중에 2차 전지주 가운데 진짜 2차 전지 만드는 회사, 실적 나오는 회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꿈틀했어요. 꿈틀했는데 조금 그러네. 이제 또 테슬라가 또 살짝 그거 하고 뭐 또 앨범알이 또 약간 부진하고 하니까 그거 한데 요거 그래도 뭐랄까요? 상대적인 그걸로 치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눌려 있었고 많이 고점 대비 차라리 이 불확실한 장에서는 여기다 그래도 담아놓고 있는 게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헐헐 날아가는 것보다. 질문하다가 답은 개장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국내 예, 증시를 확인해 예.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상승 모멘텀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의지는 확인했습니다만 뭐 그 이상의 것은 없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됩니다만 실적 가이던스까지 좀 확인해 가야겠다는 측면에서 관망 심리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기술주들 애플을 제외하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이네요. 2,696포인트, 코스닥 0.2% 소폭 하락입니다. 765포인트입니다. 지금 코스닥은 닷새 연속 내림세고요.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2% 떨어집니다. 75,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5% 하락입니다. 176,900원. LG에너지솔루션 0.5% 떨어집니다. 376,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올라갑니다. 971,000원. 현대차가 1.4% 떨어집니다. 246,000원이고요. 기아가 0.8% 하락이네요. 101,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떨어집니다. 61,200원.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KB금융 강보합권으로 88,600원. 신한지주 0.4%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61,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0.4% 떨어지면서 사흘 연속 하락이네요. 17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0.3% 하락입니다. 311,500원. 에코프로도 0.5% 떨어집니다. 86,500원. HLB 1% 약세 84,700원이고요. 엔캡 2% 하락합니다. 19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0.4% 올라갑니다. 71,800원. 니가캠바이오 강보합권으로 98,100원이고요. 휴젤 0.5% 상승합니다. 278,000원. 클래시스가 2% 강세 보여줍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한 개당 올라선 상황이죠. 54,400원. 삼천당 제약은 떨어집니다. 145,5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앞서 보셨죠? 지금 0.5%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최근에 해리스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머리츠가 18% 급등합니다. 2,195원이고요. 오성첨단 소재도 지금 7.8% 강세입니다. 2,535원. 한국 BNC 그리고 우리바이오 3%에서 2% 강세고요. 화일약품 3% 올라가면서 1,78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HLB 바이오스텝도 소폭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간외에서 이제 원격 진료, 비대면 관련주,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유비케어가 15% 급등합니다. 5,1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성정보도 12% 급등합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로 2,9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도 지금 11% 급등합니다. 6,400원, 6,500원까지 올라갑니다. 케어랩스도 5% 상승 3,775원이고요. 지금 뷰노도 2.5% 상승 중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4,720원이고요. 그밖에 토마토 시스템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3% 안팎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원격 의료 관련주,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가 다시 한번 지금 상승합니다. 하나오션이 3% 이상 올라갑니다. 33,900원. 그리고 HD 현대미포도 2.4% 상승하면서 102,800원. 삼성중공업도 1.8% 올라가고요.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까지 모두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 조선주가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PG 관련주 또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금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중앙에너비스가 11% 급등합니다. 23,700원, 흥구석유 4% 강세 16,830원. 그밖에 종목 이원, 급동유한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지금 보게 되면 피팅, 강관업체들 흐름도 좋네요. 일부 종목이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태광, 한선 엔지니어링, KSP, DK락 종목들이 1%에서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피팅, 밸브, 그리고 강관업체 관련주들. 휴스틸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4,880원, 신스틸도 5%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AI 관련주들 흐름도 좋네요. 지금 이스트소프트가 14% 급등합니다. 16,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SP소프트도 6% 강세입니다. 9,200원 넘어서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폴라리스 AI도 3.98%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나인도 6% 강세입니다. 그 밖에 폴라리스 오피스, 영림원 소프트랩도 1% 안팎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 간의 그런 빠른 지금 손바뀜 현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515억 원 순매수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95억 원, 17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2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2억 원, 3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어제 정규장 3시 30분 마감 대비로는 1원 20전 상승한 1,328원에 개장이 됐고요.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1,329원 선까지 올라선 상황이네요. 환율은 다시 조금 올라가고요. 네, 1,330원. 네. 요 레벨에서 좀 머물다가 환율까지도 이제 엔비디아 쳐다봐야겠네요. 그냥 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 야,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단타 데이 트레이딩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장 좋대요. 요새. 그러니 이게 뭐야? 근데 거래 대금이 참 많이 줄었거든요. 예, 거래- 이게 단타도 뭔가 이제 좀 순환매 차원이면은 대응이 좀 그래도 용이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새로운 섹터가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 예. 사실 그날 뚜껑 열기 단타 잘하시는 분들 대화해 보면은 그날 뚜껑 열기 전까지 오늘은 어느 섹터가 움직일지는 모른답니다. 그런데 아침 딱 시장 하고 나서 그 선수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면 오늘은 이쪽이구나 해가지고 그리고 큰 욕심들도 안 내요. 1%면 그냥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잔잔하게 쌓아가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1% 매일 하면 복리죠. 그러니까 네. 왜요? 맞잖아요. 아, 예.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돌파하네요. 돌파- SK 바이오팜도 3% 강세고. 아까 동시호가에서 100만 원 하더니 진짜 넘어갔나요? 네, 지금 100만 원, 100만 1,000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네. 예. 야. 지금 닷새 연속 상승세고 뭐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리고 그 생물보안법 그 이슈가 있잖아요. 네? 생물보안법 이슈가 9월에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통과 이슈가 있거든요. 그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 네네, 그 이슈가 있는데 어떤 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CMO 업체들의 국내에 이제 유리한 예, 건데 예. 그 중국에 이제 CMO 쓰지 말라 뭐 이런 이제 중국을 결국 제한하는 이제 법안인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라는 그 이슈들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국내 바이넥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라 주가 좀 올라오는 거고요. 어제 저도 그 지나가다가 봤는데 우시 아마 바이오로직스 그 목표 주가 하향하는 아마 리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쪽 이제 CM 업체들은 이제 그 법안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더 최근에 강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좀 앞두고 있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아마 그래서 좀 시세가 더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은 제약바이오네, 제약바이오. 거기다가 원격 비대면 관련주들. 원격 비대면 이건 테마로 좀 봐야 될까요? 뭐 테마라고 좀 봐야겠죠. 늘 그래 왔습니다. 지금. 늘 그래왔다.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기업이 비트컴퓨터입니다. 네, 마침 비트컴. 비세면 진료 아, 관련된 그래서. 기업이고요. 요건 제가 나름 타이밍 맞춰서 좀 발간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뭐 이런 뭐 시세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발간한 건 아니고요. 예. 2주 전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그 원격 진료 관련된 아마 토론이나 공청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쪽은 이벤트가 있을 때 시장에서 바라봤다가 이벤트가 지나면 이제 쑥 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코 또 테마로 국한될 건 아니다. 산업은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법 때문에 사실은 좀
성장을 못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이 커야 된다 이런 또 바람과 함께도 이 기업 탐방을 진행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2015년도, 16년도, 2020년도 이번에 4번째 탐방을 진행한 기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이지만 기업 가치가 상당히 낮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이나 탐방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원격 진료 관련된 그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떤 정기적으로 가보는 겁니다. 어떤 흐름이 바뀌는지. 네, 업계가 가장 체감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좀 느껴보려고 가는 거고요. 동사가 1983년 설립돼서 97년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력도 40년이 넘었고 상장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더 넘은 그런 기업이고요. 주요 사업은 의료 정보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인 사업은 의료 정보 시스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병원 가시면 의사와 이제 진료하면 의사분들이 열심히 뭔가 입력을 하죠. 네. 보통 EMR 차트라고 많이 부르는 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뭐 진료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면 예. 그게 또 전송이 되고 어허. 또 병원에서는 또 약국으로 전송이 되고 네, 이런 예,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비트컴퓨터라는 기업이 만드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2차 병원급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고 동네 의원급이라고 하죠. 의원급에서는 시장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이 이제 구축형이 있고 이제 구독형이 있는데요. 구축형은 소프트웨어 업종이 다 공통적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고객사가 구매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하는 그 뭐 장소나 이런 쪽에 구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럴 때 보통 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축하는 동안 기간도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2017년도부터 해서 이 클레머라는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형태, 그러니까 구독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 병원 입장에서는 이용할 때만 과금을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로 바뀌면서 사업의 체질이 확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1, 2, 3분기 비수기였다가 4분기에 대거 매출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금 형태다 보니까 분기 단위로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과 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상반기에 하면 영업이익 30억 이상을 냈습니다. 올해 연간 80억 정도 낼 건데 상반기에 30억 이상을 냈기 때문에 분기별로 꾸준히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바뀐 거는 이 구독형 매출이 매출 비중 전체적으로 볼 때 6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의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동사 입장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를 하는 사업부인데 이 사업부를 언제 만들었냐면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서 신규 사업이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24년이 지난 거예요. 여전히 신규 사업입니다. 법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술이나 뭐 제품 이런 거는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시범 사업도 엄청 많이 참여해서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법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데 최근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라는 게 좀 일부 허용이 됐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의지도 있고 해서 보니까 23년부터 해서 일부 시범 적용을 했고 그걸 조금씩 확대를 해주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원격 진료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의사하고 환자하고 진료를 원격으로 하긴 하는데 약 배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하다가 잘못 배달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어떤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 이게 조금 개선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사회적인 논의나 또 업계 논의, 또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이런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가 거쳐진 상태에서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되면은 이게 시행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동사는 여튼 이게 조금씩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긴 하더라도 23년 9월부터 해서 바로닥터라고 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을 만들었습니다. 네. 요걸 이제 토대로 지금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일단 시장 자체가 열리냐 마냐 계속 이런 이야기 되고 있는데 열리면 아무래도 비트컴퓨터가 추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라고 하셨습니다만 제 기억에도 참 비트컴퓨터라는 회사 이름 들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이게 97년에 상장이네요. 보니까 살펴보니까. 네, 그러고 맞습니다. 나서 여기도 닷컴 버블 장을 겪었네요. 그래서 와 고점이 2000년 2월에 36,298원. 근데 지금 오늘 시세가 6,310원, 20원 뭐 이러고 있으니
무려 24년 전에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스테이크 먹을 수 있었던 주가였는데 지금은 이거 저 비싼 김밥집에 저 김밥 한 줄 값이네. 이게 좀 분발해야겠다 이거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데 영업이 올해 한 80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이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시총이- 80억 나온다. 네네. 그러니까 시총 밸류로 따지면은 사실은 네. 영업이익 기준 밸류에이션 PER은 한 12배 나오는 건데 예. 소프트웨어 이쪽 업종이 한 20배 이상은 받아요. 근데 아, 예. 동사는 그것도 못 받는 거죠. 지금 좀 그러네. 동종 업종이 지금 좀 저평가네. 그 이상 네.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상대 평가를 해도 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정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하락 중입니다. 별다른 상승 재료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미증시를 따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가 0.43% 하락하면서 2,685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1% 넘게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758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383억 원의 팔자 포지션.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개인이 49억 원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기관도 483억 원 사자세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도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16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이 89억 원 순매도 기록 중이고요. 개인 홀로 53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관리 기술 업종 강하입니다. 또 조선과 제약 업종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장비 업종 약세고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섹터 그리고 자동차 업종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해 보시죠. 마리화나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대표적인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분류되는 테마인데요.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7%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약 7,177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는 소식에 해리스 수혜주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중에서는 에머리츠가 8.65% 강세 기록 중입니다. 2,00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성첨단 소재 6.36% 강세로 2,510원. 화일약품이 2%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772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 BNC가 1.47%, 우리바이오가 1.23%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격진료 관련주가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원격진료주가 들썩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유비케어가 14.74%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5,050원, 인성정보도 12% 넘는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2,9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6,360원. 케어랩스가 3.76% 강세로 3,72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역시도 3% 넘게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4,66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특히 이제 텔레그램 딥페이크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업체들이 대응에 나서면서 텔레그램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한빛소프트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290원이고요. 이스트소프트 역시도 13.4% 급등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5,880원. 플레이위드가 1.15% 상승세 기록 중이고 시프트업 3.37% 올라갑니다. 7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T3도 1.85% 강세로 거래가는 1,214원입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보안주들도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관련주 역시 이스트소프트가 속하는데 13.4% 강세 유지 중이고요. 센즈랩이 11.27%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6,810원. 라온시큐어입니다. 17% 넘는 상승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205원입니다. 더불어서 모니터랩이 7% 넘는 강세로 3,710원. 한싹이 7.3% 올라가면서 5,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좀 약한 상황이고 테마성 재료가 있는 섹터로만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나성민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수혜주들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전략을 수정할 시기가 왔다고 했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월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며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 섹터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조달 비용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임상 데이터 발표,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바이오 섹터는 과거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유한양행이 국내 제약사로는 최초로 FDA 하간 치료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술 수출 품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 강도는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탑픽으로 하반기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는 퓨처킴입니다. 동사는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전리서남 방사성 의약품 후보물질 FC705가 유럽 폐기약학회에서 임상 중간 결과를 구두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유럽 핵의학학회가 열리는데 국내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전리서남 치료제 및 진단제 임상은 연내 대상 환자 투여를 끝내고 내년 1분기 내에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리서남 치료를 위한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는 작년 미국에서 약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바 있어 향후에도 방사성 치료제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ST팜입니다. 최근 글로벌 빅파마 중 한 곳이 그동안 중국 업체의 저분자 화학 합성 원료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나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동사를 해당 API 공급사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은 9월 중 미국 의회 상정, 상하원 모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로 동사의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수주 이슈로 증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ST팜의 공장 증설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추가적인 글로벌 빅파마들의 추가 수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반기 에이즈 치료제 임상 2A상 중간 결과가 10월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하반기 모멘텀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IMBDX입니다.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캔서 디텍트 제품에 대해 최근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했습니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연구용으로만 활용되었던 동사의 캔서 디텍트 제품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의미이며 평가 기간은 120일이 소요되어 늦어도 연내 비급여 형태로 의료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캔서 디텍트가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암 재발 시장의 치료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는 NGS 기반 암 재발 탐지 플랫폼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크고 향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퓨처펜과 ST팜, IMBDX 이렇게 세 종목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이 장 초반부터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듯이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19일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지수 측면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업종 및 종목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금리 수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는 바이오 섹터 종목들을 지금부터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기술 수출 이슈, 수주 이슈 및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을 눌림목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미국이 물가와의 전쟁을 사실상 종료 선언하면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반기 달러화의 방향성이 약세로 잡힌 만큼 원달러 환율이 이에 맞춰 어떤 흐름을 형성할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피벗 노타를 쏘아 올리면서 달러 인덱스 10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달러 환율 추가 하락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환율 레벨 어느 정도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9월부터 미국 통화정책 기조전환이 확실시되면서 8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했는데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 기대 전망을 보여주는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에는 25bp, 11월에는 25bp, 그리고 12월에 50bp 내려서 연내 총 100bp 인하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경로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격이 그렇듯이 현재 환율에는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되거나 기타 주요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지금 예고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9월 6일에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최근 실업의 증가는 경기 하강기의 전형적인 해고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매우 높았던 노동 공급과 수요가 점진적으로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만일 8월 고용보고서가 7월에서 나타난 약세를 재확인시켜주며 미국의 고용시장이 매우 빠르게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율 하락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라 향후 추가 정보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 연준의 피봇 가능성 이거 외에도 하기가 이제 그동안 계속 금리를 올려만 오다가 금리를 이제 내리겠다고 했으니
환율도 큰 변곡점을 맞긴 맞았습니다만, 근데 지금 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달러 약세를 부추긴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온 논리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피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적이 있는데요. 이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현재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두 후보의 무역 정책에는 큰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대선 추이에 따라 달러의 흐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당선되면 보편 관세를 현행 관세에서 10%포인트 내외로 추가로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와 같은 보호 무역주의 강화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금리 인하 경로가 다시 불확실해지며 달러와 약세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시나리오에 비해서 무역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다소간의 달러 약세 기조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다른 면모를 보이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근소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일본 차기 총리 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지난주에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엔화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8월 초 국제금융시장이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크게 흔들릴 때 일본의 주가도 주요국 가운데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것이 일본이 7월에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면서 추가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화정책의 향방을 결정한 일본의 물가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주로 일본 정부가 전기 및 가스 요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관련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재차 물가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에다 총재가 발언을 한 것은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매우 교과서적인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최근 엔화가 빠르게 절상되면서 엔저로 인한 일본 물가 상승 우려는 다소 제한된 면이 있고 아직 경제 성장세가 굳건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그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최근의 엔화 흐름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고 또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응 전략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ETF를 대안으로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네, 시장 흐름과 함께 또 주목해볼 ETF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정성인 ETF 사업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만 네. 한 달 동안에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죠? 굉장히 힘든 한 달이었던 걸로. 힘든 한 달이었죠. 일단 네. 8월 5일 네. 8월 5일이 블랙 먼데이 있었고. 일단 떠오르고 네. 뭐 시장을 종목별로 업종별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지수로 따질 수밖에 없는데 7월 말 지수가 확인해 보니까 2,770포인트인데 네. 우리 아직 2,700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얘가 2,400 밑에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왔으니 급락, 급반등, 네. 뭐 정신없는 뭐 롤러코스터였습니다. ETF 시장은 어땠습니까, 분위기? 네, 일단 ETF 시장도 뭐 주식 시장과 개를 같이 네. 하기 때문에 네. 분위기 자체는 유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급락했던 부분들이 마무리가 좀 되어 가면서 예. 일단 기대와 경계가 이제 공존을 하며 보합권 등락이 좀 이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월 후반에 접어들면서 일단은 미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그 견고한 경기 모멘텀이 조금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긴 것은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8월 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급락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예. 아래 공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예. 우려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폐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ETF 시장 분위기는 일단 제가 수익률 관련된 종목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일주일 기준으로 수익률 상승 탑10 ETF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반갑게도 2차 전지 ETF들이 수익률 상승 탑 10에 표를 장식했다. 이렇게 주간 좀, 수익률인가요? 네, 주간 수익률이고요. 네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힘들었는데 또 7월에 뭐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캐즘에 포비아까지 더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이어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우회적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저점 인식이 예.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ETF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위는 타이거 2차 전지 탑 10 ETF가 예. 일주일간 6.2% 정도 상승을 했고요. 2위는 다행스럽게도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세프 K 2차 전지 북미 공급망. 굳이 노란색을 칠하신 이유가 제가 칠한 건 아니고요. 우리 저희 PD님께서 제작진에서 배려를. 굉장히 감사하게도 또 노란색을 예쁘게 칠해주셔가지고 제가 지난달 나왔을 때 이제 소개해드렸던 지난달 그러네요. 상장한 따끈따끈한 네, 종목인데요. 네. 상장 직후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익률이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사실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나 에이스 포커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도 2차 전지 관련된 ETF이고요. 그다음 10위까지 보시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그러네요. 메워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선 모습이죠. 그러네요. 네, 참 낯선 오랜만에. 모습이고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의 흐름은 2차 전지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개월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은 네. 일단 금리 인하 키워드가 정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들 그리고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약바이오 예. 관련된 네. ETF들이 1개월 수익률 상승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익률 1등은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합성 HETF, 그러니까 네. 미국채 30년 스트립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단에 사이에도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 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채 30년에 투자를 하는데 엔화에 노출시킴으로써 뭐 최근 예. 엔화 흐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동반해서 한 차 2까지 좀 얻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상품 1위와 사이에 보시면 마지막에 괄호에 H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ETF들은 이제 환해지형 ETF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달러 원 환율이 많이 내려오면서 해외 주식형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수 수익률은 많이 올라왔지만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예. 수익률 자체가 조금 일정 부분 상쇄가 되고 있는데 이 환해지형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원 흐름에 지금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바이오 그리고 이제 채권 관련 ETF들이 수익률 상승에 상단을 메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ETF 순자산액이 지금 이제 500억 원을 돌파했다면서요. 이 ETF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실 그 저희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네. ETF가 항상 그 제가 방송 나와서 소개를 드릴 때 수익률 그래도 탑 10 안에 항상 어딘가에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AI 반도체 관련된 ETF들이 수익률 상승표에 전혀 없어가지고 좀 서운하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의 관심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좀 500억 돌파를 했는데 네. 일단 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AI 반도체 관련 대장주들에 투자하는 ETF이다. 국내 또 유일한 ETF이거든요. 네. AI 반도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것 같지만 글로벌리 투자하는 상품은 유일한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 뭐 AI 반도체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기업이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8월 초에 조금 엔비디아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대항마로 나왔던 기업이 이제 AMD고요. 네. 그리고 그 두 기업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TSMC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반도체 하면 이 세 개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세 개 회사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약 60%의 네.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은 ETF가 어떤 거예요라고 했을 때 항상 상위에 올라가는 ETF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은데 밸류체인을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반도체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설계, 생산, 그리고 이제 패키징 요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그 밸류체인을 기업 단위로 보면요. 일단 설계를 하는 페미스,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생산하는 TSMC 같은 파운드리 요 두 개 이제
영역이 핵심을 이루고 그 앞단에 뭐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IP 기업,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 한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마지막에 패키징, 오사트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15개 종목의 글로벌 탑 티어 종목들이 담겨 있는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포트 4위와 5위에 올라 있는 기업이 이제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렇게 조금 낯선 기업이실 수도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역에서는 지금 IP 기업 앞에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기업들인데, 글로벌리 거의 시장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독점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요. 글로벌리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어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포트폴리오 거의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뭐 일단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뭐 갑자기 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힘을 딱 내면서 지수가 낙폭을 확 줄이고 네. 양전 시도 중이기도 한데 2차 전지도 조금 힘을 받기도 하고 이래저래 정 부장님, 저기 또 결국 뭐 반도체가 됐고 뭐가 됐고 요 또 AI를 한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이제 흔들리니까 또 이제 월가나 어디나 또 AI 거품론이 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 잘 갈 때는 그런 얘기 쏙 들어가다가 뭐 그게 시장이긴 한데 지금 AI 관점권 수익률이 어땠습니까? 일단 뭐 방금 소개드린 저희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수익률만 보더라도 네. 뭐 환차손에 좀 영향이 있어서 최근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부합권을 반복 네. 등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수익률은 뭐 압도적이죠. 압도적이다. 압도적이고 일단 올해 수익률만 하더라도 거의 50%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그 AI 거품론, 특히 네. 이제 빅테크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예. 이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란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저희가 조정을 받을 때 보더라도 빅테크들 위주로, 또 예.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V자 반등을 이뤄냈고요. 어허.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8월 이전에 최고점이 한 140불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그랬죠. 하는데, 예. 최근에 지금 한 126불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예. 한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MS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은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빅테크들은 대부분 가격을 회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AI에 대한 거품론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앵커님께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AI 가격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아. 네, 이런 거 항상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뭐 세게 맞았기 예, 때문에 세게 맞았기 때문에 이제 거품론이 민망해라. 나오고 있는 예. 건 그 사실인 것 전에 같아요. 소장님 원래 2차 전지 또 얘기하셨잖아요. 예, 2차 전지 예. 한점 갈 때. 네. 그래. 예. 그렇죠. 그래요. 양쪽에서 막 때리시는구나. 예, 예, 예.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8월 초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그 뭐 구글이나 메타와 MS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네. 여전히 AI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 또 캐펙스 투자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구글 CEO나 뭐 메타의 뭐 CEO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대 투자의 위험보다는 과소 투자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랬죠. 있어요. 예. 네, 그런 예.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AI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장 초입에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AI를 떠나서 산업의 발전 속도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네. 대부분의 산업들이 항상 성장 초기에 항상 우상향해서 성장하진 않거든요.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특히 AI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를 2개로 크게 나누는데, 네. 지금 스테이지는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 한 중간 정도 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I를 처음 언제 배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알파고. 과정. 네, 그때 이제 AI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었는데, 이후 잠잠했었는데 결국 이제 챗 GPT라는 게 네. 출시가 되면서 AI가 지금 발단이 됐는데, 초기의 단계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AI 기술을 발달시키고 일단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인프라를 깔아야 되다 보니까 뭐 데이터 센터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는 또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력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시장 초기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랐다가 이제는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이 직접적인 AI 기술들이 산업과 접목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식시장에서도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앞서 저희가 살펴본 그 글로벌 AI 반도체 ETF 있잖아요. 그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엔비디아 비중이 제일 높죠. 22%, TSMC가 19%인데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네.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예. 특히 이제 AI 관련된 상품들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말씀드렸지만 8월 초에 굉장히 큰 우려가 네.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가이던스가 지금 287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 네. 가이던스의 전망치가 시장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AI 관련된 주식들이나 상품들은 추가로 조금 네.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반대로 이 부분이 조금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글로벌 AI ETF 했으면은 좀 시비를 걸라 했는데 ETF 이름 자체가 글로벌 AI 반도체 ETF네.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하고 TSMC가 40%가 넘어버리니까 네. 반도체 ETF인데 네. AI 반도체다. 지금 오늘 통상적으로 이게 이 화요일 날 이제 ETF 새로 상장이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키움 투자자산 운용에서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 네. 어허. 어떤 ETF인가요? 네, 매번 이제 공교롭게 나올 때마다 신상품 상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별로 공교롭다기보다는 더 네. 의도적이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텀이 정해지는데 네. 공교롭게도 제가 공교롭게도. 나오는 날에 상장하는 상품들이 좀 많은데요. 예. 네, 일단 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이고요. 네. 뭐 종목명에 나와 있지만은 전력 인프라의 글로벌 기업들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대상 국가들은 뭐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요즘에 그 스마트 그리드, 뭐 예. 그리드라는 뜻이 사실 사전적인 의미는 뭐 격자 이런 부분인데 예. 전력망을 격자로 뭐 이렇게 세운다라는 말에서 이제 그리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글로벌 전력망 투자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예. 주식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AI가 맞물려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이 전력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돼서 저희가 또 신상품을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개해 주신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가 투자하는 지금 글로벌 전력 인프라 산업 자체가 뭐 좀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잘 복기해 보면 예. 연초에 나왔던 얘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전력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AI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AI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갑자기 왜 전력은 계속 많이 쓰고 있었는데 뭐 여름에 많이 늘고 겨울에 좀 줄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AI의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예. 그 AI의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뭐 검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게 바로 이 AI의 기술의 영역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보를 모으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의 기능이고 요즘에는 뭐 온디바이스 AI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 자체는 이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가 폭증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수요 자체가 전력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 전력의 고전력, 고전압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되돌아보니까 지금 전력 인프라를 깔아놓긴 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전력 인프라 다 1960년대, 70년대 깔아놓은 것들이거든요.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고전압과 고전력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된다라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거기에 뭐 사실 전기차도 한몫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 전력망을 새로 까는 데 있어서 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올해부터 뭐 미국의 IRA법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지금 관련 법안이 출시가 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내보자라고 해서 뭐 미국 기업들, 유럽 기업들, 우리나라의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예, 뭐 예. S 일렉트릭 같은 기업도 어허. 현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가장 큰 ETF가 그리드 ETF라는 게 있어요. 예.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인데 그 약 2조 원 정도의 규모의 ETF인데 해당 ETF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사용한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는 업종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뭐 어쨌든 올해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굉장히 중요한 예. 키워드인데 사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될 때마다 관련된 업종의 차이가 너무 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뽑아봤을 때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이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뭐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인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저 2차 전지 생산 쪽 뭐 대형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괜찮고, 그렇죠. 예. 예, 뭐 제약 바이오는 여전히 좋습니다. 외국 예. 선물에서 좀 많이 사네요.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잔잔하게 가고 그놈의 엔비디아 보고 움직이시죠. 실적 보고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